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장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었는데요. 잘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의 화법은요, 장문과는 달리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즉,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 뒤에다 잠깐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화법이라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적인 화법과 공적인 화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사적인 화법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대화죠. 그리고 이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따가 할 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공적인 화법이라는 것은요, 일단 대중화법과 집단화법으로 나뉩니다. 대중화법이라는 것은 1대 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나 연설,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이런 대중화법의 한 종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집단화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토론과 토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화법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화법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요, 화법의 기본과 본질 나와 있죠. 자, 화법의 성격에는 첫 번째, 화법의 구두 언어성이 나옵니다. 자, 구두 언어성 표시하세요. 구두 언어성. 여기서의 구두 언어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화법은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장문, 독서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쌍방향적 소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자, 일단은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음성 언어입니다. 표시해 놓고요. 음성 언어고요. 두 번째는 쌍방향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음성 언어와 쌍방향성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와 반대인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장문과 독서는요, 문자 언어로 되어 있고요. 일방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자, 구두 언어는요,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표시할게요. 반언어와 비언어가 화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약간 느리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이걸 반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하지 않고요, 막 이렇게 손짓이나 몸짓 또는 눈짓 이런 것들로서 의미를 전달한다? 이걸 비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법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지만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걸 당장 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말하기에서는요, 굉장히 반언어와 비언어가 중요하다는 거, 자,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요. 문자 언어는요, 자, 텍스트 요소로서 매체가 결정이 된다. 자, 밑에 시공간적 특성에서는요, 자, 구두 언어 보세요. 화자와 청자가 실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전화통화라든지 화상통화 같은 경우는요, 시간은 공유하지만 공간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대다수가 화자와 청자가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언어 보면은요, 필자가 쓰고 독자가 읽는 시간과 공간이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왜?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을 바로 옆에서 보지 않는 이상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구두 언어는요, 정보의 특징을 볼게요.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일회성의 적은 정보량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화했던 내용, 어제 친구와 대화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 중에 몇 가지는 기억하고 또 대다수의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서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법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요, 우리가 또다시 기록을 해놨다가 듣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강의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앞부분을 가서 돌려서 또 보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음성 언어라는 것은 기억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정보만을 교환한다. 하지만 문자 언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보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책 한 권을 쓸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능을 볼게요. 자, 구두 언어는 정보 공유, 감정 표현과 감정이입이 강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설득을 할 때 굉장히 감정의 호소가 되죠. 그래서 글로서 설득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고 호소를 할 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구두 언어적 성격, 즉 화법은요, 감정의 호소, 감정이입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자 언어는요, 객관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글과 독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의 호소보다는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즉 화법과 장문의 차이를 봤는데, 자,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비교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교섭성입니다. 자, 여기는 좀 별표를 좀 쳐볼게요. 이 단어가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호 교섭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밑에 있는 사례를 찾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상호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서로라는 건데 교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틀릴 때가 많은데 보세요. 교섭이라는 거 왼쪽에 정리해놨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해 나가는 거. 그래서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오늘 가지고 온 목적,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 이외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가 추가되는 것들, 그리고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대로요, 그냥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쭉 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독자의 평가가 나중에 왔을 때, 나중에 이제 재판, 이제 다시 낼 때 고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고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화법이라는 것은요, 상호 교섭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말을 하다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러 왔지만 이 사람에게 설득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법의 상호 교섭성 별표를 치고요,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즉, 상호 교섭이란 사람들이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서로 더불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서로 더불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상호 교섭성은 말하기 행위와 듣기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요,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밑줄을 쳐놓을게요. 밑에 있는 예를 보면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법의 대인 관계성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보세요. 화법은요, 대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법은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화법의 관계를 보면 첫 번째는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로 나뉘는데요. 자, 내적 관계를 먼저 볼게요. 사적인 관계, 뜻이 맞는 사이, 서로 싫어하는 사이, 잘 아는 사이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적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관계는 뭐냐? 바로 공적인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 사장과 직원. 그러면 내적인 관계와 외적인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어떤 친근함과 어떤 가까운 사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이냐의 그런 구분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법의 규칙에는요, 내재적 규칙과 외재적 규칙이 있습니다. 내재적 규칙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일반적인 규칙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재적 규칙이라는 건요, 사회 규범으로 정해진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인사말, 호칭어, 그 다음에 지칭어 등이 있죠. 네. 앞에 있는 선생님을 볼 때는 뭐 교수님 이렇게 칭하죠. 근데 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자, 있는 사람들끼리 제가 교수님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요? 그렇죠. 친구 관계에 있을 때는요. 야, 야 또는 선우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친분들에 의해서 약속된 관계로 내재적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호칭은 그냥 친구끼리 편안하게 이야기하자, 이름 부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재적 규칙과 외재적 규칙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화법의 사회문화성. 이것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화법의 사회문화성이란 민족의 말, 문화전통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사회적 계층에 따라 성의 차이 등에 따라 화법의 문화가 달리 형성됨을 뜻한다. 자, 순식간에 지나갔죠.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첫 번째 뭐요? 민족의 말, 문화, 전통. 두 번째는요. 연령. 세 번째 사회적 계층. 네 번째 성의 차이.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화법의 문화가 달리 형성됨을 뜻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나 나라의 문화와 전통은 일정한 규범을 형성하여 화법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동아리는 자, 단합이 잘 되고 어떤 동아리는요 단합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합이 잘 되는 동아리는 한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면 아이들 대부분 그래 그러자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는 동아리는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 결국 같은 동아리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잘 되는 동아리와 그렇지 않은 동아리는요 그 안에서의 문화, 그 안에서의 조직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야구팀을 하고 있는, 야구팀을 이제 하나, 감독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독직을 수행하는 팀이 제가 한 두세 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팀의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하고 있는 팀은요, 굉장히 실력들은 좋지만 어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마치고 이제 서로 갈라서기로 한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한 팀은요, 10년 동안 지금 깨지지 않고 이어온 팀도 있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안에서의 어떤 서로의 대화, 화법, 그 안에서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법의 사회 문화성이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 안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화법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겁니다. 화법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화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뭡니까? 청자. 그쵸? 그리고 그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겠죠? 메시지. 그래서 세 가지의 요소가 가장 기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청자, 그 다음에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네 번째, 상황 맥락 및 사회 문화적 맥락. 자, 화법이 이루고 있는 배경 장면은요, 미시적 개념의 상황 맥락과 거시적 개념의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 상황 맥락은 쉽게 변하며 개별적이지만 사회 맥락은요, 오랜 동안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집단적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 맥락.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돌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이제 비가 오는 상황인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하죠. 아이고, 밖에 비가 오네.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요, 밖에 빨래가 있으니까 빨래 거드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라는 시어머니의 의도였는데, 며느리가, 그렇네요. 비가 오네요.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맥락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황 맥락이라는 건요, 그 상황에서의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상황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맥락은 하나의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목욕탕을 갔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온탕에 들어갈 때 이야기하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손자는 딱 그 벌써 겁을 먹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면 손자가 정말 시원해? 뭐 이러면 시원해 들어와. 딱 발을 딛는 순간 뭐합니까? 뜨거! 이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거기서의 시원하다라는 건 우리 사회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야기가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국물을 먹을 때도 아 시원해. 그 온탕에 들어갈 때 아 시원해. 이거는 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 이걸 우리는 시원하다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법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대화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역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법에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토인데요. 아까 제가 토이는 어떤 말하기라 그랬죠? 자, 어떤 말하기? 그쵸? 집단 화법, 공적인 화법 중에 집단 화법에 속하는 겁니다. 자, 토의와 토론은 거의 같이 가는데요. 이 토의와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회자의 역할은요. 토의나 토론이나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자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의의 개념. 어떤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집단 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형태 표시할게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겁니다. 결국 토의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집단 내용,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요, 집단 사고를 통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방법 볼게요. 문제를 설정하고요. 문제의 음미 및 분석,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 대안을 도출,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 우리가 이제 그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하나의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어떤 회의도의 하나의 토의 과정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제, 예전에는 했었지만 요즘은 잘 안 하죠. 반상회 같은 것도 하나의 토의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의가 되는 겁니다. 토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포지엄에 있습니다. 자, 심포지엄에서는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표시할게요. 첫 번째 줄에 어떤 논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나 권위자, 여기 표시할게요. 전문가나 권위자가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발표 후에 발표자들이 공개 토의를 한다. 공개 토의가 끝난 다음 다른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심포지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그 전문가와 의견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에서의 핵심은요, 전문가나 권위자, 여기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세요. 두 번째, 학술적,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하며 이러한 성격상 청중 참여에 제한이 있으나 참가한 청중은 문제 전체에 대해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청중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가가지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의나 토론의 어떤 그 청중들은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을 때 참여해서, 자, 이런 심포지엄에서는요, 학술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얻을 때 굉장히 유용한 토의의 종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요, 미리 4명에서 5명 또는 8명 이내의 강연자를 선정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표시할게요. 4명에서 5명 또는 8명 이내의 강연자를 선정한다. 이게 일단은 패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포럼입니다. 자,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를 공개 토의하는 것을 말하며 표시할게요.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를 공개 토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럼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청중이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되는 관계로 사회자의 역할이 중시되는
토의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국회의원들과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뒤부터는요. 지역 주민들이 막 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쏟아붓는 거의 방식입니다. 이런 포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싸움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사회자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의견을 조율하고요, 시간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전문적인 공공의 문제나 사회 일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 원탁 토의를 볼게요. 참가자들이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격식이나 상하에 관계없이 참가자 전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발언하고 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다. 비공식적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며 표시할게요. 비공식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회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만큼 토의 참가자의 협조와 이해가 요구된다. 자칫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노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탁 토의는요, 그냥 일명 이제 원탁 그 원으로 된 이제 탁자에서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원탁 토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청중이 없습니다. 청중이 없고요. 그 안에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토의 참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원탁 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버즈 세션입니다. 소집단 분할 토의라고도 하며 이거 표시할게요. 소집단 분할 토의. 자, 표시해 놓으세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참가자들이 많을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토의한 후 일정 의견을 그룹별로 수렴한 뒤 좌석을 원래대로 놓아 전체적인 토의 형식으로 바꾸어 본격적으로 토의하는 방식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모두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집단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며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거는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의에 참가했을 때 이 참가자들을 또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집단을 나눈 그 상황에서 그 소집단 내의 의견을 모으고요, 그 의견들을 가지고 또다시 토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소집단 분할 토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써진 걸 외우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의의 종류였습니다. 자, 토론 볼게요. 개념 및 목적 볼게요.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의 정당함과 합리성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 형태로 의견의 일치를 구하여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찬성과 반대입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서요,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끼리 붙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요,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찬성과 반대의 토론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에 있다가 상대의 의견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듣다 보니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저도 이제 찬성하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는 어떠한 근거들, 자,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참여한 청중들이 하는 겁니다. 그 청중들이 이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 게 맞는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참가자들이요, 자신의 의견을 근거에 맞게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득을 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토론의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소 볼게요. 토론 참가자와 논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거기
자, 원래 청중이 있는데 청중이 빠졌네요. 청중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아, 청중 나와 있군요. 자, 세 번째가 규칙이고요. 네 번째 청중요. 다섯 번째 사회자입니다. 자, 사회자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자 역할은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절차로 가겠습니다. 자, 절차는요 주장의 분명한 제시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확인,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의 정당성 입증, 상대방 주장의 논파, 자기 주장의 요점 반복,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절차는요 토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토론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토론의 종류는 첫 번째가 고전적 토론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각각 2명씩 구성하여 토론하고요. 토론 참여자는 번갈아 가며 입론과 반론을 하는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이 끝나면 배심원 또는 청중이 평결한다. 이게 바로 가장 고전적인 토론의 형태입니다. 한 번씩 기회를 주고요. 또 한 번씩 반론할 기회를 주고요. 최후 변론 기회 주고요. 그래서 끝. 이게 바로 고전적 토론입니다. 두 번째, 칼포퍼 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각각 3명씩, 자, 고전적 토론보다는 1명이 늘었죠. 3명씩 구성하여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2번의 반론을 하는 토론. 자, 여기도 표시 2번의 반론입니다. 인원이 1명 늘고요. 반론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2번의 반론하는 토론입니다.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발언마다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반대 신문식 토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각각 3명씩 구성하여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2번의 반론하는 토론이다.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발언마다 질문을 한다. 역시 이것도요, 칼포퍼 토론과 어때요?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의와 토론의 비교, 별표 칠게요. 자, 밑에 토의와 토론을 비교하는 건 별표를 치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핵심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토의는요. 여러 사람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고요. 토론은요. 찬성과 반대가 싸워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는 의견이 절충되는 과정이 되지만 토론은 어떻게 보면은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적인 화법에서는요, 대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 하는 협력의 원리나,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대화는요, 2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교섭적 활동이다. 자, 협력의 원리 보겠습니다. 대화는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합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양해 경률입니다. 자, 표시할게요. 양해 경률. 양해 경률. 대화의 목적에 적절한 만큼만 제공해야 된다. 무엇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옆에 정리할게요. 정보를 적절한 만큼만 제공. 써놓으세요. 정보를 적절한 만큼만 제공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일 수풍인데 언제 어디로 모이나요? 언제 어디로? 자, 정보가 뭡니까? 언제 어디로만 물어보겠죠? 그럼 자, 밑에 대답. 북한산 앞에 매표소로 9시까지 오면 된다. 어디? 북한산 앞 매표소. 언제? 9시. 끝이죠. 자, 원하는 정보만 원하는 만큼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해 경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 어디로 모이나요? 북한산 앞 매표소로 9시까지 오면 되는데 올 때는 복장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막 쭉 얘기하면 아이들은 듣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양의 경률. 두 번째, 질의 경률입니다. 우리 양질을 얘기하죠. 양과 질을 얘기할 때, 자, 두 번째는 질의 경률입니다. 진실하고 근거가 충분한 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자, 채연아, 너 숙제 다 했니? 네. 딴짓을 하고 있다 깜짝 놀라면, 아, 조금 있으면 끝나. 자, 이거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그럼 이건 질의 경률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아이가 이렇게 막 뭔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지금 뭐해? 오락하지? 아니에요.
오락하고 있는 거 뻔히 봤는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의 아주 일반적인 수법이죠. 굉장히 야, 너 이거 하고 있었지? 아니에요. 너 숙제했니? 다 했어요. 하나도 안 했고요. 초등학생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죠. 저도 집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엄마와 아이의 맨날 싸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레경률을 아이들은 좀 많이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레경률의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진실하고 근거가 충분한 말. 한마디로 자, 뭡니까?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레경률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관련성의 경률입니다. 주제에 맞게 적합성 있는 말을 하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주제에 맞는 말. 자, 철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빠가 좀 바빠서 말이야. 아빠, 학원 가는 걸 깜빡했네요. 학원 갔다 올게요. 자, 아빠는 지금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했는데 지금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원 가는 걸 깜빡했네요. 학원 갔다 올게요. 이건 관련성의 경률을 어긴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 그것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그 대화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건 바로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는 겁니다. 네 번째, 태도의 경률입니다. 모호하고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 명료, 조리 있게 말하라. 이것도 당연하죠. 자, 이야기할 때 너 이거 좋아해?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태도의 경률을 어기는 겁니다. 모호하죠. 이거 좋아? 아니 싫어. 이건 좋아.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부해야지. 뭐 할까? 국어를 공부하자니 문법이 어려울 것 같고, 국사를 공부하자니 연도 외우기 어렵고,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바로 뭡니까? 태도의 경률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그 선택 장애가 있다고 많이 하죠.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야, 우리 뭐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 그럼 스파게티 먹을까? 그건 좀 느끼할 것 같은데. 돈가스는? 나 어저께 먹었어. 국물 있는 건 어때? 뜨겁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태도의 경륜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요.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여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시험에는요,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공손성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어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이 태도의 경륜과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말한다면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대화하면서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을 잘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요령의 경륜입니다. 볼게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요,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편이 좀 훨씬 더 예의를 갖춘 것이 된다는 경륜이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말이라면 최대한 상대에게 부담이 덜 되게, 덜 싫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하라는 경륜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 좀 합시다. 혹시 지금 시간 좀 되십니까? 있습니까?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나 시간 안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되신다면 이야기 좀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요령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요, 이제 막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친구한테, 야, 너 되게 살 많이 빠진 것 같다. 너 되게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아직 멀었어. 좀 더 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요령의 경륜이라는 건 바로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 예,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나 오늘 어때? 이 말은요, 내가 오늘 뭔가 달라졌으니 알아달라는 표현이니까 분명히 좋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세요. 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나 오늘 어때?
똑같은데? 이런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용의 경륜입니다. 요령의 경륜은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갖는 표현은 최소화하고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이 경륜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지게 될 것을 자신이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요, 두 가지를 묶어야 됩니다.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을 묶어 놓으세요. 요령은요, 청자의 입장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관용의 경륜은 누구요? 화자에게 좋은 말? 아니요. 화자에게 부담이 되는 말 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담을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문을 볼게요. 좀 크게 말해주세요. 이거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죠. 크게 말해주세요. 네 목소리 안 들리거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제가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경륜요? 관용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과 관용은요, 두 가지가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디귿과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으세요. 디귿과 리을도 묶으세요. 찬동의 경륜, 즉 칭찬의 경륜입니다. 찬동의 경륜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요, 칭찬을 극대화라는 겁니다. 친구가 자신의 애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친구에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찬동의 경륜을 지키는 겁니다. 또 만약 친구의 애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찬동의 경륜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칭찬하라는 얘기입니다. 칭찬하기 싫으면요, 입을 다물라는 얘기고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하면 안 됩니다. 야, 내 여자친구 오늘 만나니까 어때? 별로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최고야, 최고. 네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찬동의 경륜입니다. 손님이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칭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찬동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겸양의 경륜은요. 자, 보세요. 아까는 상대방을 뭐하라 그랬죠? 그렇죠. 칭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칭찬하면 재수없는 사람이 되죠. 자신을 칭찬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겸양의 경륜입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요,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찬동의 경륜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다. 그래서 박 교수는 언제나 열심히군. 토요일도 없이 말이야. 대단해요. 아닙니다. 워낙 게을러서 표시. 워낙 게을러서 일을 제때 못해서 할 수 없이 나온 것뿐이랍니다. 워낙 게을러서 자신을 뭐 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근데 게으른 사람이 토요일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자기의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게으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게으르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경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령과 관용, 찬동과 겸양. 일단은 포인트는 뭡니까? 상대방은 일단 어떻게 해요? 무조건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높여주고요,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자, 동의의 경륜입니다. 동의의 경륜이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극대화라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연말에 온천이나 갔다 올까요? 온천? 좋지. 몸에도 좋고. 근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는 아무래도 정동진의 해돋이가 제격이 아닐까? 낭만도 있고 말이야. 정말 그러네요. 온천보다는 정동진 해돋이가 낫겠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건 온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게 해돋이다 보니까 거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그쵸? 저도 이런 부인이면 참 좋겠는데. 자, 남편의 의견을 동의하는 것, 또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동의의 경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와이프가 저의 의견을 항상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걸 볼 수도 있으니까 여보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동의의 경륜은요 바로 상대방의 의견에 맞춰주는 거. 근데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대화할 때요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난 돈가스 했는데 돈가스 좀 느끼해. 오늘 짜장면 먹을까? 느끼한 건 더 느끼해 짜장면이. 그런데 그래? 짜장면 좋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동의의 경륜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자꾸 습관화돼서 잘 지키면은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지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화의 특성으로 갑니다. 직접성과 현재성 그리고 자율성, 교류성이 있습니다. 직접성이란 자 상대를 마주보며 말하기 때문에 반응과 표정을 직접 살필 수 있다는 거. 현재성은 항상 눈앞에서 전개가 된다는 거. 즉 화상통화라든지 전화통화라도요 일단은요 항상 현재 그 시간에 진행된다는 게 바로 현재성인 겁니다. 세 번째 자율성. 틀에 박힌 형식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내용, 분위기, 시간 등을 화자와 청자가 함께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교류성.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발표로 갑니다. 자, 발표의 개념.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발표 내용의 화제나 주제, 목적, 배경 등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도입 단계. 두 번째, 구체적인 예시 등을 곁들여 진술. 두 번째, 세 번째 정리는요.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거나 특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 덧붙이고 싶은 말들을 언급하고 마무리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발표라는 것은요, 주로 문제에서는요, 어떤 발표가 많이 나오냐면 학생들의 발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의 발표를 했을 때, 주로 뭘 활용하냐면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전개 부분에 시청각 자료가 주로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한 발표에서는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는 건 무엇을 통해 나오느냐? 바로 괄호를 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표문을 우리가 시험 문제는 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글 안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청중을 돌아보며 이런 것들은 다 괄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에 대한 이야기는 괄호 속에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의 절차 보시고, 자, 발표의 전략 볼게요. 정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양한 자료와 매체 활용하고요. 듣는 이의 반응, 즉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는 거죠. 발표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발표의 전략인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자, 상대방들. 이건 발표는 항상 듣는 사람들 있죠. 청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청중이 학생인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겠죠. 반면 청중들이 어른들인데 거기에 어른 여러분 이런 식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투라든지 어떤 어휘의 선택들이 청중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자료나 매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의 전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회의입니다. 개념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보면은요, 자, 보세요. 특정 의제 또는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의 사회 진행에 따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의 이해 아래 의견의 일치를 꾀하여 행동하고자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토의하는 논의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회의는 뭐와 유사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토의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의와 유사한 회의를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는 것은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의 사회자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두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 세 번째,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갖고요, 동시에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네 번째, 소수와 다수 집단의 권리는 다 같이 보장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회의와 종결 동의와 제한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모든 동의는 선착순에 의한다. 일곱 번째, 여러 의제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으며 한 의제에만 국한한다. 여덟 번째, 권한의 위임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의장은
정당성, 판단력, 고도한 책임감을 갖고 그의 권위를 행사한다. 10번째, 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의 경과는 모두 기록 보존되어야 된다. 자, 이 10가지의 진행상 유의해야 할 항목을요, 외워야 될까요? 그러지 맙시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것이 회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본 회의는 이러지 않거든요. 어떤 회의든 간에 거의 의장이 주무르고요, 의장 맘대로지 이렇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은 분명히 이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배운 걸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열 높으신 분의 의견을 함부로 묵살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배운 걸 가지고 회의는 우리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세요. 왜냐? 잘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회의 절차도 보시면은요, 토의와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하죠? 보시면 되고요. 자, 용어에 의해 보세요. 부의. 자, 적법하게 성립된 동의를 토의에 붙이는 걸 부의. 근데 부의라는 말보단 상정, 안건 상정,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동의. 어떤 의제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으로서 찬성을 의미하는 동의와는 또 구분이 되는 거죠. 제청,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청합니다. 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정족수는요. 자, 꼭 반드시 필요한 인원수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표결을 붙인다라고 하죠.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이게 표결이고요. 여섯 번째, 의결. 표결에 붙인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 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번안 동의.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 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안건 의결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다시 한번 마련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번안 동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화법의 일반적인 내용들만을 강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가장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